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100분 머니쇼 시작합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의 주 막판 발표된 미국의 2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 다소 그 내용과 해석에 있어서까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중 고점 대비로는 10% 넘게 급락한 엔비디아, 이것이 또 시장에 상당한 또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요. 주간 기준으로도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한 상황에서 이번 주에는 또 CPI, 소매 판매 등 또 중요한 지표가 발표되고 기술주 랠리가 재개될 수 있는지 여부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 또 미국 대선까지 변수로 떠오르면서요. 시장 변동성은 다소 커질 전망입니다. 이번 한 주 흐름 잘 지켜보셔야 되겠는데 지난 우리 증시는 그래도 좋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주간 단위로 1% 넘게 상승했고요. 특히 코스피는 2,700선을 목전에 둔 상황입니다. 다만 주말에 나온 미국의 고용지표, 냉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 또 엔비디아는 급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과연 오늘은 또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쓰던 내 집 앞 도로에 어느 날 땅주인이 나타나 사용료를 달라면 어떨까요? 최근 온라인에서는 경매로 땅을 낙찰받은 뒤에 이런 방법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시물이 올라와서 화제라고 하죠. 네, 실제로 최근에 반평 도로가 7,990원이라는 놀라운 가격에 낙찰되면서 도로 경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진실은 무엇이고 또 경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하모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엇갈린 고용지표에도 나름 잘 소화해낸 시장이 엔비디아 등 반도체주 하락으로 쉬어갔습니다. 이번 주는 2월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3월 FOMC를 앞두고 나오는 마지막 지표인 만큼 조정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앵커님들이 설명해 주신 대로 장 초반과 장 후반의 분위기가 180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출발했지만 다우 지수는 0.18%, S&P 500이 0.65%, 나스닥은 1% 넘게 하락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우선 지난주 기다리던 2월 고용 보고서는 엇갈린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용은 늘었지만 1월 수치가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고 실업률은 예상치를 웃돌면서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2월 비농업 고용은 27만 5천 명 늘었습니다. 다우존스 컨센보다도 훨씬 더 웃도는 수치가 나왔고요. 1월 고용의 경우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 지난 1년간 월 평균 증가수 23만 명을 웃도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1월 비농업 신규 고용은 기존 수치였던 35만 3천 명에서 22만 9천 명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괴물급 고용이라고 평가됐던 1월 수치보다 크게 둔화한 겁니다. 2월의 실업률은 3.9%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월가 예상치와 전월치는 모두 3.7%였습니다. 이 데이터에 긍정적으로 볼만한 점 3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던 1월 고용 수치는 잘못된 데이터였고 임금 상승 속도가 둔화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무디스 애널리스트는 노동시장에 대한 또 다른 좋은 보고서라면서 월별 데이터의 변동성을 제거하고 보면 미국 경제는 한 달에 20만에서 2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실업률은 4% 바로 아래에 있으면서 임금 증가율은 4%를 조금 넘는, 즉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은 딱 좋은 상황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참고로 데이터가 나온 뒤 금리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연준 내에서 매파로 분류되는 제임스 블러드 전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보고서 발표 이후 실업률을 근거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하기도 했는데요. 금리 선물 시장에서 반영된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기는 여전히 6월이 유력한 모습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는 이처럼 문제가 없었는데 시장이 하락으로 돌아서기 시작한 시점은 엔비디아 주가가 하락하면서부터입니다. 엔비디아는 장 초반만 해도 약 5% 오르면서 주당 974달러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시총은 2조 4천억 원까지 불어나면서 시총 2위인 애플과 거의 2천억 달러까지 그 간극을 좁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너무 올랐기 때문일까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5%가량 빠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고 하루 사이 주가가 상하방 10% 이상 범위에서 롤러코스터를 탄 건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엔비디아 투자는 마치 갬블링 탑처럼 $1,000 선을 두고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이다가 그 직전부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자 너도 나도 탈출 행렬에 동참한 결과로 풀이가 됩니다. 하지만 이번 엔비디아의 하락이 장기적인 상승 잠재력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고 기술적으로도 과매수 상황에 이르렀고 약간의 이익을 챙길 시간일 뿐이라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엔비디아가 휘청거리면서 시장도 밀린 건데 그만큼 AI 대장주 엔비디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현재 굉장합니다. 엔비디아의 시총은 1조 달러를 넘겼고 현재까지 S&P 500 가격 상승의 약 6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나스닥 100 지수 상승의 70%를 엔비디아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지수가 애플과 테슬라 주가의 약세, 또 엔비디아의 급락 등으로 제동이 걸린 건 확실해 보입니다. 더불어 이번 주에는 12일에 나오는 2월 CPI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월에 강한 물가 지표가 금리 인하 기대를 당초 3월에서 6월로 후퇴시킨 바 있었죠.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진 않을지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관망세가 짙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 전략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AI 개발자 컨퍼런스 GTC가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5년 만에 대면 행사로 돌아온 GTC는 역대 최대 규모로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현지 시간 18일 그 포문을 엽니다. 900개의 세션과 250개가 넘는 전시, 수십 가지 기술 워크숍으로 구성됐고 30만 명이 넘는 전 세계 개발자 커뮤니티 회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엔비디아의 수장 젠슨 황은 행사 첫날인 우리 시간 19일 오전 5시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인데요. 엔비디아가 AI 열풍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에 오른 후 열리는 첫 행사란 점에서 더욱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7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현재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급등세 속 큰 손, 이른바 고래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는데요. 지난 8일 기준 비트코인 1,000개 이상을 보유한 이른바 고래들의 고유 주수가 2,104개로 집계됐는데 지난 1월과 비교하면 100개 이상 늘어났습니다. 4만 달러 선에서 거래됐던 당시와 비교해 비트코인 가격이 50% 이상 상승했는데도 고래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움켜쥐고 있는 건데요.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있다는 건 그만큼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대표적으로 19만여 개를 보유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있죠. 지난달에만 3,00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사들이는 등 여전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증시 폭등으로 일본 은행이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보유한 상장지수 펀드 평가액이 34조 엔, 우리 돈 3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반년도 안 되는 기간에 10조 엔 이상 불어났습니다. 일본은행은 2010년부터 국채와 함께 자국의 ETF를 사들이기 시작했는데요. 일종의 금융 완화 및 금융 시스템 안정화 정책으로 도입돼 사실상 ETF를 구성하는 일본 주식 시장을 떠받치는 효과를 내왔는데 중앙은행이 주식을 매입하는 금융 정책은 유례를 찾기 힘든 방식이죠. 신문은 일본은행이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의 수정과 관련해 마이너스 금리의 해제와 함께 ETF 매입의 중단을 시사하고 있다면서 금융시장에서도 일본은행의 ETF 처리를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 신약으로 주목받던 일라이릴리의 도나네맙이 미 당국의 결정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은 도나네맙의 승인 결정을 연기하고 안전성과 효능을 논의하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예정인데요. 개최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면서 당초 이달 중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사측은 예상치 못한 일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번엔 유튜브와 경쟁을 선포했습니다. 조만간 소셜미디어 X를 활용한 스마트 TV용 앱을 출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주요 외신들은 구글의 유튜브 TV와 유사한 형태로 아마존과 삼성전자 스마트 TV 이용자들을 위한 앱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머스크 앞서 X를 품으면서 메시지부터 P2P 결제까지 모든 것이 가능한 이른바 슈퍼앱으로 탈바꿈시키겠다 호언장담한 바 있죠. 실제로 지난해 10월에는 일부 사용자에 한해 비디오 통화 기능을 선보이기도 했고 또 비디오 콘텐츠 강화를 위해 폭스부터 CNN까지 유명 인사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며칠 전 파월 연준 의장이 연이틀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자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한 주를 마무리했죠.
특히 어떤 종목이 상승했는지 살펴보면 국내서부터 해외까지 반도체 수요 급증을 방증하는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자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먼저 SK 하이닉스는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 회사 전체 지출의 10분의 1인 약 1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TSMC는 대만에만 신규 공장을 추가로 10개 더 지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그만큼 AI 반도체와 반도체 핵심 부품 HBM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끊임없는 반도체 수요 증가 훈풍에 반도체 생산 업체뿐만 아니라 소부장 모두 올랐습니다. 또한 반도체 수출 증가 폭이 확대됐다는 소식도 반도체 관련주를 끌어올렸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경상수지는 30억 5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는데요. 그중 반도체 품목의 수출 규모가 50% 넘게 증가하면서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주말 사이 미증시에서 엔비디아를 필두로 반도체 섹터가 급락했기 때문에 오늘 시세에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금요일장에서 4.24% 올라 3일 만에 신고가를 다시 썼고요. 반도체 테스트용 소켓 제조기업 ISC는 18%대 뛰었습니다. 이어서 엔투텍은 15%대 올랐고 나머지 기업도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업계에 다양한 모멘텀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요일장에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선두로 제약바이오주들이 대체로 올랐습니다. 미국이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 산업에서도 중국 견제에 나서면서 국내 기업이 반사이익을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현지 시간 6일에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에 명시된 중국 바이오 기업 우시 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위탁 생산 시장의 약 10%를 차지하는 세계 3위 기업인데요. 증권가에서는 미국의 조치로 이 물량이 국내 위탁 개발 생산 업체로 넘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위탁 개발 생산 업체 4위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좋은 흐름 보여줬고 또 중소형 규모 중 유일하게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을 부합하는 바이넥스도 함께 수혜주로 거론되면서 섹터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상승률 체크해보면 바이넥스는 25% 가까이 올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HLB는 간암신약이 미국 처방 예상 목록에 등재되자 22%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대화제약과 BL은 각각 19.76%, 16.95% 상승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5%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 2차 전지주 안에서도 확실히 전고체 분야에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배터리 3사 기업들이 차세대 배터리로 알려진 전고체 배터리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웠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저번 주에 전해드렸던 대로 삼성 SDI는 첫 번째 프로토타입 샘플을 작년 12월에 완성차 업체 3군데에 제출했다면서 2027년까지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겠다고 밝혔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조금은 늦지만 2030년에 완성도 있는 전고체를 출시할 것이라고 전하고 또 SK온도 2029년까지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각 기업들이 구체적인 계획안을 내놓자 더 이상 전고체 배터리가 꿈이 아닐 것이라는 희망에 전고체 배터리 장비 업체들도 함께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관련해서 상승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26.71% 올랐고 테이펙스는 10%대, 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9%대 뛰었습니다. 이어서 삼성 SDI는 전거래일에 13%대 급증한 데 이어 또 한 번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연일 내림세를 보인 엔터주가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4대 엔터주는 앨범과 음반 판매량 저조와 소속 아티스트의 열애설, 그리고 재계약 이슈로 인한 실적 우려까지 나오면서 시총 합산 규모가 2달 만에 21% 빠졌죠. 다만 증권가에서는 엔터주를 낙폭 과대업종으로 진단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자 엔터주는 6거래일 만에 올랐습니다. 유안타증권은 올해 하반기부터 초대형 K-팝 아티스트를 포함해 본격적인 아티스트의 복귀로 주가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봤고, 또 대신증권에서도 통상 4월부터 아티스트의 활동 횟수가 늘어나면서 3월부터 본격 반등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죠. 엔터주의 경우 간만에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장에서도 이 추세가 이어질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판타지오는 유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큰 폭으로 올랐고, 하이브는 오랜만에 5%에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SM과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JYP까지 모두 반등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일장 상승 업종 살펴봤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시장은 한 주의 피날레를 화려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라고 하는데 미증시에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자 우리 시장의 강세도 이와 연동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에 미증시가 하락을 했고 또 엔비디아가 급락하는 등 AI 버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에 우리도 미증시발 리스크는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가 1.24% 추가 급등했습니다. 22개월 만에 2680선에서 마무리. 하루 전 약세였던 코스닥 지수도 1.14%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이 하루 만에 다시 매수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기관이 무려 6,989억 원 순매수 기록했고 외국인도 1,819억 원 사자세 보였습니다. 개인 홀로 9,074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대동소이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외국인이 조금 더 매수 우위로 2,876억 원 순매수 기록했고요. 기관은 43억 원 사자세, 개인만이 2,964억 원 팔자 포지션 잡았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보겠습니다. 대형주의 힘이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10위까지 모든 종목이 강한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특히 이때는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기록했다 보니 그에 힘입어서 SK하이닉스가 장중에 신고가 기록하고 4% 넘는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종가가 17만 1,900원이었고요. 삼성전자 1.5% 강세로 7만 3천 원에 거래됐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5.28% 시세 분출 크게 나왔습니다. 또 하루 전에 쉬는 듯한 흐름을 보였던 현대차와 기아도 다시 힘을 내면서 각각 1.2%, 1.82%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위부터 10위입니다. 그동안 저PBR주에 가려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헬스케어 섹터가 업종 상승률 가장 위에 배치됐습니다. 특히 HLB, 미국에서 HLB의 간암 신약을 올해 처방 예상 목록에 연이어 등재를 하면서 FDA 신약 허가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22% 넘게 폭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종가는 9만 8천 원. 알테오젠도 3.47% 되돌림이 전개됐습니다. 반면 고밸류인 엔캠 2거래일 연속 흐르면서 7.82%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마감가 22만 4천 원이었습니다. 환율 보시죠. 지난 금요일장 수급과 지수를 받쳐줬던 건 환율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 11원 10전 떨어지면서 1,319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 업종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외국인은 은행과 지주, 자동차주를 강하게 사들였고 그밖에 반도체주 등을 역시 순매수했습니다. 기관도 증권과 은행, 보험 업종에서 강한 사자세를 기록했습니다. 종목으로 보면 외국인은 SK하이닉스, 현대차, KB금융, 우리금융지주,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물산까지 반도체와 저PBR 테마 중심으로 순매수 흐름을 보였고요. 여기에 방산과 바이오 쪽에서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사들였습니다. 기관도 삼성전자, 신한지주, 현대모비스, 하나금융지주 등 반도체와 저PBR 테마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그밖에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등 2차 전지주도 담았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계속됐던 AI 반도체 랠리는 주춤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말 사이에 엔비디아가 급락하면서 AI 버블 논란이 불거졌는데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에 AI에서 다른 업종들로의 순환매 장세를 예상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지난주에 많이 담았던 자동차와 바이오, 2차 전지 업종으로 눈을 돌려볼 것을 추천했는데요. 삼성증권에서는 현대차와 기아가 양호한 영업현금 창출로 주주 환원이 기대된다며 추천을 했고요. 삼성과 하나증권에서는 유한 양행에 대해서 하반기에 임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파이프라인을 개발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전고체 관련 연구개발 장비 업체들을 꼽았는데요. TSI와 이노메트리, 엔시스, CIS, PNT, 하나기술 등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이 전고체 시장 확대와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일정까지 함께 보시죠. 오늘 일본 GDP를 시작으로 이번 주에 미국의 물가 지표가 공개가 됩니다. 금리 인하론에 힘을 실어줄지 주목이 되는 가운데 목요일과 금요일에 시작되는 기업들의 주주총회도 시장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주주 환원을 얼마나 하느냐 등이 중요 안건이 될 텐데요. 목요일에는 효성중공업과 세아제강, 금요일에는 유한양행과 기아,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등의 주총 내용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밖에 이슈로는 오늘 홍콩 ELS 배상안이 발표가 되고요. 수요일에 공매도 관련 토론회가 있는데 공매도 상위 종목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 테마별 이슈로는 화요일에 LNG 포럼과 위메이드 신작 출시, 수요일에 섬유의복 전시회, LG전자의 AI TV 출시, 그리고 목요일에 사우디 국방부 차관 방한 등 이 부분이 각각의 테마단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바쁜 한 주가 되겠는데요. 오늘 시장이 다소 약하게 출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단한 마음가짐으로 시장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2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주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흐름 굉장히 좋았는데 글쎄요, 주말에 이제 보니까 미국에서는 고용 지표 가지고 해석이 굉장히 분분해요. 분분하죠. 예, 실업률은 예. 높게 나왔고 또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은 또 오히려 훨씬 증가됐고 수정치는 또 하향 조정되고 있고 해석이 네.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요. 예. 그 지표 해석도 쉽지 않고. 엔비디아는 또 떨어졌죠. 엔비디아는 또 엔비디아뿐이겠습니까? 막 개장 초에 고용 지표 보고 또 선물 흐름 좋아서 개장 초 다 이렇게 상승 흐름 가다가 시장 또 변덕을 또 그렇게 부리네요. 아, 네. 이번 주 한번 조금 느낌은 쎄한데 그래도 한번 또 또 기회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뭐 그동안 너무 비싸서 그거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예, 오늘 한번 또 송재경 대표님하고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디멘전 투자자문의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대만 증시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대만의 대장주가 TSMC. TSMC. 반도체, 예. 결국은 TSMC가 올라가는 것이 워낙 시장 전체를 끌어올리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미디어텍이라는 또 2위 훌륭한 또 테크 컴퍼니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가 한번 좀 세게 올라가줬으면 좋겠는데 뭐 거기에 비하면 조금 힘이 좀 딸리긴 한데 워낙 지금 AI와 연관돼서 대만은 그 수혜를 고스란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만주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가 지금 열렸네요. 보니까 지난 한 주간 보시면 대만 가권 지수가 압도적으로 4.5% 주간 상승률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그러네요. 거의 뭐 종목 올라가는 수준까지 이렇게 예. 올라갔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면에 우리나라도 뭐 사실은 1.4% 올랐으면 매우 준수하고 예. 시장 지수로 따지면 그다음에 상위권에 속해서 일단 다행스럽게 뭐 생각하긴 하는데 메달권이네요. 예, 뭐 이 정도면 충분하게 네. 좋은 성적을 냈다. 다만 우측으로 보시면 나스닥 100을 제가 일부러 한번 넣어봤는데 나스닥 100. 예, 나스닥 100이 마이너스 1.6%. 주간 내내 좀 밀리다가 마지막 날 좀 아까 언급해 주신 대로 엔비디아 밀리면서 네. 전체적으로 밀리면서 급격하게 이제 차익 실현하면서 빠졌던 것들이 전반적으로 미국의 나스닥이 빠지고 그다음에 니케이도 엔화 강세 돌아서면서 조금 이제 부담을 느끼면서 이제 주춤하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시장 전체가 말씀 주신 대로 조금 변동이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줄 만한 조짐들은 보이고 미국 저렇게 변한 걸 봐서는 오늘 장이 만만치는 않겠다. 뭐 우리나라, 대만 다 우리나라나 포함해서. 대만이나. 왜냐하면 기술주의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것들은 좀 염두에 둘 만한 그런 첫 오늘 월요일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 순서상 미국 고용 지표를 한번 개장 전에
고용지표가 나왔고 거기에 또 선물 흐름은 좋았고 또 개장 초 미국장 좋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오후 들면서 이제 막 반전이 나왔는데 일단 고용지표 해석이 좀 만만치 않고 그래서 한번 우리 송 대표님 한번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 오늘 따로 그 장표를 준비 안 했던 이유가 네. 혼합지표 결론은 그걸로 뭔가 시장이 크게 움직이기는 어려운 지표가 나온 어려운 거다. 지표였다. 예, 왜냐하면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저기 나와 있네요. 2월 비농업 고용이 이제 예상치는 19만이었는데 27만 매우 좋게 나왔죠. 네. 거의 이제 무착륙 시나리오, 뭐 예. 경기 활황 막 충분히 다 볼 수 있는데 여기에 가려진 게 1월 달 수치는 하향 조정됐어요. 하향도 너무 많이 한 거 아닙니까? 네, 저거? 그렇죠. 저 1월 달 저 밑에 나와 있네요. 예. 네네. 그러면 사실 두 개 합쳐 보면은 오히려 큰 변동이 없는 10만을 어느 쪽에 붙이냐의 이슈인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환호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업률 측면에서도 보면은 지금 3.7에 3.9 이건 좀 올라간 건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지금 형제 방향성 자체가 미국의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자영업자들의 지금 그 설문조사를 해보면 향후 3개월 안에 추가로 고용을 할 거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전보다는 보수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고용 좀 실업률 자체가 위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표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쳐놓고 보면 시장 자체에서는 그래서 적어도 금리 시장에서는 채권 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 환호를 한다거나 걱정을 한다거나 이렇지 않고 전반적으로 그냥 평안하게 그냥 유지되는 정도의 수준으로 간 상황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업률에 대해서 좀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게 이게 실업률이라는 게 사실 구직 활동을 하는 그 참가자, 그러니까 구직 활동에 인구가 늘어나면 이게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뭐 해고된 사람의 숫자보다도 예. 일단은 올라가는 방향성 자체는 좀 걱정되는 거는 분명 예. 맞고요. 근데 다만 저 레벨 자체는 수준은 되게 낮은 여전히 좀 낮은 상황은 맞다. 통상 이제 4%를 완전 고용을 봤는데 저희는 지금 3%대를 너무 오래 보다 보니까 저 수준 자체가 워낙 낮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도 이제 깜짝 놀라는 수준이긴 많고 이게 첫 번째 맞고 사실 저걸 이제 좀 더 이렇게 세분화 들어가다 보면 정규직 쪽에서의 그 소위 실업이 좀 더 많이 늘고 있는 것은 전 걱정되고 있고요. 임시직 쪽은 오히려 좀 더 괜찮은 상황. 뭐 이런 식으로 막 뒤섞인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쁘고 이게 이제 섞여서 나오는데 걱정해 주신 대로 실제로는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지금 상황은 너무 좋아 보이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는 지표들은 이제 하나둘씩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볼 수 있고요. 이것이 특히 올해 이제 이따가 후반부에 저희가 우리 미국 대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텐데 대선에서 결국은 영향을 미치는 게 경기입니다. 결국에서 네. 그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은 분명 맞고 실업률 자체는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예. 이걸 갖추고 앞으로를 예단하기는 당장은 좀 상당히 좀 이른 감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저 표에서도 보다시피 예상치보다 훨씬 많은 일자리 창출이 나왔는데 그 자체에 또 이렇게 혼선을 주는 게 한 달 전 걸 저렇게까지 하향 조정해버리고 일자리 창출 개수는 늘었다는데 실업률은 시장 예상 3.7보다 0.2%포인트나 더 높다. 그게 이제 정민앵커 언급하신 매번 이코노미스트를 시장을 헷갈리게 하는 경제 활동 인구가 늘다 보니 실업률이 높아졌어요. 뭐 이런 소리거든요. 맨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구직 활동을 안 하던 네. 사람들이 이제 구직 활동을 하게 되면 이게 실업률에 집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오니까. 그러니까 예. 뭐 지표 특히 이제 고용 지표 같은 거 물가 지표와 더불어서 안 살필 수가 없는데 요즘은 갈수록 회의가 듭니다. 저걸 갖다가 저런 식으로 막 들쭉날쭉하고 수시로 조정하는 저걸 가지고 시장이 영향을 받아야 되나 해석이 좀 헷갈리는 상황인데. 예. 근데 뭐 그나마 미국만큼 잘 집계 되는 나라는 일단은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소장님은 최근에 미국 지표도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그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전과 후가 다른데 네. 예. 저희 대부분 그 미국에서 통계를 할 때 수치할 때 이 소위 설문을 갖고 많이 예, 하거든요. 예. 개인들한테 물어보는 네. 거지 않습니까? 근데 확실한 거는 코로나 전보다는
그 설문의 응답률이 많이 내려갔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표본수가 많아야지 되겠네요. 예. 충분해야지 변동성이 적은데 표본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오차 범위가 되게 커진 것만은 분명하다. 근데 여기 하나 걱정이 이게 지금 다음 주 말에 마지막 미국의 셧다운 걱정이 좀 있잖아요. 사실은 미국 그 연방 정부의 마지막. 지금 예. 쪽대본처럼 살짝 이렇게 기한별로 넘어왔던 예산 또 만기가 되는구나. 예, 그게 네, 이제 네. 22일이 마지막입니다. 네. 지금 사실상 했어야 될 걸 지금 예. 지금 3월 지금 22일까지 밀어놨던 거거든요. 만일 그게 혹시라도 셧다운이 짧게라도 오면 저런 통계를 못 봅니다. 왜냐하면 저 통계 다 돈 주고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잖습니까?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저 수치라도 일단 있는 저 것만이 수치라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개장초 흐름은 좋았고 진짜 엔비디아는 이러다 진짜 천비디아 가는구나 싶었는데 장중 흐름이 너무 급변했단 말입니다. 오히려 5% 올랐다가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또 5% 급락으로 마무리가 그 됐잖아요. 고점 대비는 거의 10% 넘는 거죠. 그렇죠. 하루에 2천억 달러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시총이 2천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2,600 얼마죠? 2천억, 260조, 10조, 100조, 260조 260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시총이. 예, 하루 만에. 그러니까요. 네네. 여기는 아무래도 또 그것도 작용한 것 같은데 소위 말하는 기계들이 싶으면 또 같이 막 던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소위 이제 퀀트들 예, 헤지펀드들에서 보통 그 퀀트 알고- 모델에 알고리즘 의해서 매매가 맞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결국은 특히 이번에 엔비디아 랠리에 동참 못했던 캐시우드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전망을 내놓던데 여기서 이제 팽팽히 갈리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언제 밀려도 이상할 게 없다 싶을 정도의 과매수 국면이었고 좀 급등 양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정은 필요하다는 쪽하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전략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조금 기다렸다가 조금 어느 정도 조정받았다 충분하다 싶으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닌 어느 정도 중기적 고점을 봤다라고 한다면 이건 다시 올라올 때마다 팔아야 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어려운 선택인데. 제가 엔비디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지만 말씀을 굳이 드리면 사실은 아까 이 수장님께서 지금 답을 다 지금 질문 안에 다 주셨습니다. 네네. 1차적으로는 엔비디아 자체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연초 이후에 작년에도 한번 엄청나게 랠리를 펼쳤었고 네. 올해 들어와서도 엄청난 랠리를 펼쳤습니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연초 이후에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늘었어요. 늘었다. 예, 1조 달러가 합쳐서 이제 2조 달러가 넘어서 지금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기업이 됐거든요. 예. 시가총액이 예. 사우디의 아람코를 제꼈다. 제껴서 지금 세계 세 번째입니다. 앞에 남아 있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 정도밖에 없는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1조 달러가 얼마 정도 큰 규모냐면 지금 두 번째 차트를 여러 번 했지만 엔비디아 그 1조 달러가 메타 시가총액만 한 겁니다. 네. 올해 3개월도 안 돼서 10주 만에 메타만한 회사가 생긴 겁니다. 메타의 엔비디아의 시총이 되고. 네. 1조면 우리나라 돈으로 1,300조입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게 생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M7 제가 약간 M7 영화 저번에 얘기하면서 지금 황야의 7인에서 마지막에 3명 살아남았다 말씀드렸는데 더 많이 죽었어요. 지금 보시면 연초 한 달 동안 보시면 지금 시장을 이기고 살아남은 게 엔비디아하고 메타 정도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고 나머지는 테슬라 마이너스 13% 일주일 사이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모두 다 지금 한 달 일주일간 S&P 500 지수보다 못한 성적을 거두기 시작했다. 이건 분명 기술주 투자에 있어서는 좀 변화가 분명히 있는 건 맞고 네. 마지막 금요일의 숫자 이제 그 큰 변화 자체는 소위 브루투스 너마저처럼 엔비디아 너마저만큼 이제 변화를 줬던 이제 사실 걱정인데 다만 말씀 주신 대로 엔비디아의 지금 소위 수익 개선세는 여전히 지금 살아있는 상태고 네. 연초 이후에 워낙 과하게 올랐기 때문에 소위 기술적으로 과매수관은 확실하게 지금 들어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소위 그 조정, 차익 실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주고 있는 건 많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섣불리 들어가는 건 아니고 충분히 기간 조정은 있을 수는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실은 저는 지난 수요일 날 파월 의장의 언급이 되게 중요했었다. 의회에서 사실은 이 모든 장에 찬물을 끼얹을까 봐 되게 걱정을 했었는데 예. 파월이 연내에 충분히 금리 인하 가능성, 왜냐하면 1월 달에 그 높은 PC 상승세를 보고도 충분히 우리는 물가를 잡고 금리를 연내 인하할 수 있겠다라고 충분히 가능성에 대해서 강하게 언급을 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만약에 시장의 기대대로 저의 기대대로 한 6월 정도의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만 있다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의 그러한 소위 그 땔감을 충분히 연준이 넣어줄 수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여기서 완전히 흘러내릴 거냐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밑을 막아준 거는 파월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그 엔비디아, AMD 그 임원들이 자사주를 또 매각했다는 소식 나오고 있고 네네. 사실 이미 지난해 12월 달에 주요 IB 쪽에서는 엔비디아를 좀 많이 판 것으로 최근에 통계가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뭐 IB 입장에서는 판 이후에 또 계속해서 주가 올라갔으니까 좀 그렇겠습니다만 최근에는 뭐 빅테크 임원들이 자사주 매각했다고 하니까 이게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AI 랠리 이 과열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말씀 주신 대로 엔비디아 근데 그 물량은 보니까 전체 예. 자기 갖고 있는 거에 한 몇 퍼센트 안 되더라고요. 네네네. 계산을 해보면은. 근데 어쨌든 팔았다는 거는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말씀 주신 대로 좀 걱정이 되고 다음 장표 3번 장표를 열어봐 주시면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기술주 펀드가 지난 한 7년, 8년 동안 주간 단위로 지금 30억 달러 주간 단위로 이렇게 큰 유출이 있었던 건 처음이다. 분명 한 주 동안 막대기가 크네요, 좀. 예, 우리 앵커님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상당히 자금 유출이 심했다. 결국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분명 많은 것만은 분명하다. 여기에 사실은 엔비디아도 말씀하셨지만 저 앞으로 가보면은 사실은 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도 예. 자기 사실은 지분을 상당량을 얼마 전에 팔았잖아요. 사실은 꽤 많이 팔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분명 좀 걱정이 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팔았을 때 단기 고점은 분명 나왔던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섣불리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지금은 차익 실현의 시간으로 확실히 진입하고 있는 것만은 좀 분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혹시 여기서 기회를 못 보신 분들이 섣불리 여기서 빠진다고 야 이제 지금 기회 주니까 바로 달려들 다기보다는 지금은 이 정도의 차익 실현의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좀 지켜보면서 숨고르기를 할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저 아까 보여주신 뭐 증시별 성적표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 잘 나가던 나스닥 100이 제일 오른쪽에 하락폭이 좀 큰 쪽에 있었고 일본도 그렇고 이 돈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풍선 누르듯이 여기 있다가 누르면 딴 데로 어디론가 가야 되는 거고 증시 들어와 있는 돈이 빠져가가지고 그 무슨 뭐 요구불 예금 비슷한 뭐 그런 데로 잠길 돈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뭔가 계속 기회를 찾는데 네네. 미국 빠졌다, 우리도 같이 빠진다라는 발상보다 차라리 그 돈 중에 일부 우리한테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미국은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재미를 못 볼 것 같으니까 자금들이 빠져나와서 소위 이제 그 소위 이머징, 네. 예, 이제 신흥국 쪽으로 오면서 그 일부가 한국의 수혜를 보는 그 그림을 보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하고요. 사실은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빌미로 소위 이제 저 PBR 그다음에 주주 환원 가능성이 높거나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그 주식을 많이 사들어온 사실은 그걸로 이미 일정 부분은 그 물꼬가 좀 튀어 있는 것만은 네. 맞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바이코리아 전체로 갈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사실은 그럴 가능성은 왜냐면 뭐 그러면 이제 중국부터 먼저 어찌 보면 좀 가야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은 좀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갈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대표님 실제 저 운용하는 입장에서 연기금이 됐건 무슨 뭐 운용사가 됐건 간에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저 투자 자산 비율이 있잖아요. 주식 얼마, 채권 얼마. 네네.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주식이 너무 올라요. 너무 올라 버리면은 그 좀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그
비율이 깨지면서 너무 올랐던 부분은 좀 줄이고 비중이 낮은 쪽 들어가고 이런 거 있습니까 실제? 당연히 있는데요. 일단은 그게 이제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운용사에서 주식형 하는 분들은 그 고민은 안 하고요. 그건 전체 100 중에 주식은 대략 한 90% 하고 이제 10% 남짓을 현금을 가져갈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하는 거고 오히려 자금을 이제 연기금에서 쏴주는 입장에서 그런 개별 거기에 전체적인 규모에서 주식 얼마, 주식도 뭐 미국 얼마, 뭐 신흥국 얼마 이런 식으로 미리 이제 배분을 타겟을 이렇게 정해놓긴 합니다. 근데 말씀 주신 대로 그걸 짧은 기간에 막 변동하지는 대체로 않고요. 적어도 1년이나 몇 년 단위 안에서 자신들의 그런 그 룰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미국에 있는 연기금들은 상당히 긴 호흡으로 그걸 한다는 측면에서 단기간에 그렇게 급변동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지금 미국이 이제 주요 기술주들 기간 조정인 거고 이 기간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되면은 다시 시장이 좀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월이 마지막으로 쏴주는 선물. 금리 인하. 금리 인하가 결국은 이게 이제 99년도냐 2000년도냐. 네네. 저희가 그 랠리 지금 우리 현재 2024년이 1999년이냐 2000년이냐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만약에 연준이 여기에서 경기가 꺾이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연준이 그 금리를 완화해 준다면 그러면 사실은 시장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고 밸류에이션을 좀 더 고평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때부터는 이제 거품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진입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저 장표가 왜 저렇게 다이버전스가 나오죠? 이게 이제 사실은 지금 다들 시장의 고민인 겁니다. 지금 투자를 못했던 분들이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과거에 보시면은 지금 그 중앙은행들 G3라고 하면 미국, 유럽, 일본 세 군데인데 여기에 소위 대차 대조표 이제 여기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채권을 사들이면서 돈을 뿌려주는 거죠, 넣어주는 거죠. 시장에 돈이 풀렸다고 보는 게 그렇죠. 직관적인 해석이죠.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짙은 파란색이고 검정색에 가까운 거. 그다음에 하늘색이 그 나스닥 100입니다. 기술주의 대표적인 거죠. 모양새를 보시면 작년 초까지만 해도 모양이 똑같아요, 움직임이. 그러니까요. 올라가면 대차지표 늘리면 기술주 올라가고 결국은 2022년 고점 초에 고점 치고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오고. 근데 1년 정도, 1년 한 반 정도 이제 확실히 괴리가 좀 상당히 커진 거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잘 생각해 보시면 미국의 BTFP 늘려준 거 기억하시겠죠? 은행들 고생하면서 돈 늘려준 거 하나 기억하실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AI 버블인 거죠. AI 때문에 AI가 이 기간 동안 나오면서 그랬죠. AI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자체적으로 사실은 여기에 그 행복감으로 지금 투자를 계속 또 늘렸던 이 두 가지가 지금 엮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사실 이것 때문에 이거 너무 과하다 보고 지금 놓쳐서 투자를 못하고 있는 분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수준이 맞다 틀리다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유동성 장세라는 거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고평가는 누구든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파월이 여기에서 만약에 돈을 더 누주겠다. 왜냐하면 저기서 대차 대표가 내려가는 걸 멈출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QT를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지금 낙관론을 완벽하게 끝까지 끌고 가본다면 금리도 인하해주고 6월 정도에 저기에서 QT도 약화시켜주고 여기에 엔비디아 같은 데 기업들이 이익도 꾸준히 내준다면 환상적인 조합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한둘이라도 깨지면 우려하는 대로 충분히 변동,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조심하면서 그렇다고 어느 한쪽으로 예단하면서 가기에는 좀 어려운 시점에 있는 거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참 이 시황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또 당혹스러워지는 게 그동안 미국장 잘 갈 때 편했던 게 미국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네요. 즉 시장 금리가 떨어지네요. 달러도 약세로 가네요. 금융 환경이 굉장히 완화됩니다. 위험자산 시장이 아주 우호적인 환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둘러대면 됐는데 최근 들어 미국 채수익률 많이 떨어졌거든요. 달러도 지난주에 싶을 정도로 그동안 거의 횡보하던 이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우리 서울의 환율도 그렇고 이게 툭 해서 달러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3대 지수가 그 잘오다가 오히려 제동이 걸렸다 하니까 이거 사후 약방문 쓰는 사람들이 또 뭔가 또 다른 또 이유를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그 해석이란 거는 사후적일 수밖에 사후적이죠. 네. 네. 사전적으로 하면은 사실은 자기 안 쓰고 몰래 투자하고 있겠죠. 네네. 이제 그런 측면인데 말씀 주신 대로 채권 시장만큼은 조금 우려를 일부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걱정이 일단락 멈춘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제가 갖고 나온 저 차트입니다. 이게 네네. 보면 연준하고 ECB가 지금 올해 말에 기준금리를 어느 수준까지 할 거냐, 이게 이제 연초 이후에 얼마나 변했냐를 보여드리는 건데 사실은 채권 시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1월달 CPI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러다가 다시 금리 올라가는 거 아니야? 걱정하면서 연말 기준금리 인하 수준을 그때 말씀드렸죠. 7번, 8번이나 3.5까지 내렸다가 글쎄. 꾸준히 예, 끌어올려갖고 지금은 4.5 수준, 원래 4.75까지 갔다가 지금 4.5 수준까지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도 한 4번은 낮춰주겠거니. 그렇죠. 3번에서 4번. 그러니까 지금 그 2년물 금리가 저 정도 수준 딱 와 있죠. 지금. 네. 그리고 지금 우측에 보면 22도 이제 아마 이번 주인가 있죠. 지금 22도 좀 4.0인데 지금 뭐 연말 정도 되면 3.0이나 그 아래. 그러면 결국은 한 4번에서 5번 정도 금리 인하. 결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두 중앙은행이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같이 내릴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 시장이 양적 완화가 다시 시작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시장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런 이제 환경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렇다면 연준이 그러니까 저희 파월이 또는 지금 라가르드가 적어도 올해 지금 현재 수준에서 주가 수준의 어느 정도든 하방을 막아주는 역할은 분명 시작은 한 것만은 분명하다. 예. 지금까지는 적어도 예.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이 차트를 가지고 아까의 그 말씀을 드린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 장표에서 대표님 제가 조금만 이렇게 뭐 수정해서 그거 하자면 저 22 기준금리를 4%라고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저거는 이제 예측은 금리고. 네네네. 예, 이제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이제 이른바 레피라고 해서 리파이낸싱 금리를 이제 기준금리로 보면 이제 4.5. 맞습니다. 예. 미국하고 이제 한 100bp 차이인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가끔씩 또 우리가 또 22를 저 예측은 금리, 저 은행들이 22에 여유 자금을 묶어뒀을 때 받는 이자금을 갖고 기준금리라고 얘기는 하니까 네네. 그거는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네. 수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예. 네. 일본 여쭤볼게요. 사실 저렇게 이제 뭐 연준이라든지 아니면 ECB 같은 경우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르면 이번 달이면은 그동안 있었던 마이너스 금리를 벗어날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어찌 보면은 시장에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되게 좋은 얘기 많이 네, 했잖아요. 네. 긍정 얘기했는데 저도 이제 이전부터 약간 걱정스러운 게 이게 이제 일본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정상화시키고 금리를 끌어올리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는 일본한테는 좋은 일일지 몰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좋아져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럴 만한 체력이 되거나. 그렇죠. 예, 뭐 이제 디플레이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니까. 그러니까요. 자신감 뭐 이런 네. 거죠. 근데 그 외 나머지 나라들한테는 상당히 좀 특히 일본에 돈이 투자된 나라들한테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 일본에 돈이 투자된 나라들. 예, 소위 그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네네네. 거죠.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달러로 바꾸든 뭘로 바꿔서 예, 그렇죠. 금리가 그렇죠. 더 높은 예. 나라에 투자를 하는 거 이게 예. 이제 캐리 트레이드인데 네네. 엔으로 하는 게 엔 캐리 트레이드인데 지금 최근 들어보시면 지금 엔 달러가 지금 150엔까지 가서 계속 고공행진하다가 지난 한 주 사이에 급격하게 좀 밀렸죠. 그래서 140엔대까지 지금 147엔 뭐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원인을 살펴보면은 일본의 지금 도쿄 물가도 나쁘지 않고 예상 수준 이상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임금 협상 춘투 지금 예상되는 게 지금 3.85까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임금 인상률, 예. 상승률. 예, 원래 요구는 거의 4% 후반까지 네네. 5%까지도 요구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작년이 3.5대였는데 지금 3.85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일본 은행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결국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금리가 다시 올라갈 것이고 여기에 맞춰서 연준과 ECB가 금리를 내리면 얘는 빠르게 강세로 돌아갈 거고 그러면 일본의 소위 와타나베 부인들께서 일본에 투자 안 하고 해외로 나갔던 것들이 다시 되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 규모가 상당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나 유럽 이런 쪽에 사실은 그런 금리를 전반적으로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이건 물가와 상관없이 예. 수급으로 이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에 상당히 큰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저게 아직 본격적으로 일어나 보지 않아서 그런 건데요. 과거에 2003년도 그다음에 2008년도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언와인드 된다고 그러거든요. 예. 청산됐을 때 엄청난 시장 변화를 줬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시작이 돼봐야 알 수 있어서 그거는 지금부터 남아있는 상당한 큰 테일 리스크라고 하죠. 꼬리 위험이 분명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코스피 0.2%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2674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0.2% 오늘 약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87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호가에서는 좀 보합권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는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 주가가 5%가량 하락을 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좀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질 수 있는 분위기가 나타날 것 같고요. 그에 따라 SK하이닉스 호가는 16만 5,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 0.3%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40만 4,0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강보합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는 84만 원이고요. 현대차도 보합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기아가 오늘 1% 이상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13만 원으로 집계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셀트리온도 역시 소폭 오름세 예상되고요. 포스코홀딩스 역시 보합권 예상되죠. 호가 44만 5천 원. 삼성물산 0.4%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6만 9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지금 호가에서는 보합이 예상되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호가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이 1.5%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로는 11만 5,2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역시 호가 움직임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네요. 좀 보합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HPSP가 지금 5% 약세가 예상됩니다. 역시 반도체 쪽에서는 좀 물량이 나올 걸로 좀 예상되는 분위기네요. 호가 5만 2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밖에 엔케이몬 보합 예상됩니다. 리누공업도 2% 하락이 예상되고 지금 호가에서는 21만 1천 원이죠. 신성 델타테크는 2.6%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0만 7,7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6분여 가량 남았는데 사실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버텨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움직임이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떨어질 때 대기했던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여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예. 오늘부터인가요? 미국 이제 서머타임이요? 서머타임에 예. 대해서 우리 이제 개장 시간이 그럼 10시 반이 되는 거고. 10시 반부터 이제 5시에 폐장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우리 또 미국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일찍 미국장이 이렇게 열리는 거 보고 좀 1시간이라도 더 주무시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 미국 선물 시장 흐름도 좀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상 체결 지수 봐서는 살짝 이렇게 좀 기대는 됩니다. 많이 좀 걱정스러웠는데 우리가 살짝 좀 디커플링 양상을 보인 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막 날아갈 때 국내 증시 쪽 반도체 좋기는 했는데 그 탄력도는 또 미증시만큼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이제 반도체가 아닌 쪽에서로 또 기회를 삼을 수도 있기도 하겠고 한데. 야, 근데 지금 혹시나 싶어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를 한번 봤거든요. SMCI요? 예. 이것도 요새 엔비디아 돌풍과 더불어서 엔비디아가 삽자루 만드는 회사면 여기는 청바지 만드는 회사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금광 시대에 네네네네. 놀랍네요. 지금 이거 한번 금요일 날 일단 개장가가 1,212불 전일 대비 4.5% 급등 출발해가지고 장중 고점은 6% 올라갔고 1,229불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얘가 빠지니까 1,092불까지 빠져가지고 전일 대비 마이너스 5.84니까 이거는 고점 대비 한 12% 가까운 급락이죠. 그러고 나서 또 막판에 또 이렇게 저가 매수에 장중에 저가 매수 들어오면서
종가는 1,140불, 전일 대비 마이너스 1.7%. 이게 지금 무슨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회사에 이 업종에 뭔가 변화가 있어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냥 이거 지금 눈치 싸움 하다가 심리적인 게 크겠죠. 예. 뭐 제가 팔아? 그럼 나도 팔아? 맞바이었어? 좀 사? 야야 또 이거 2만 원인가 봐 또 사? 뭐 이런 분위기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슈퍼마이크로라는 그 회사 자체가 네. 왜냐하면 메이저는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데 납품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메이저들은 그 슈퍼마이크로가 하는 그거를 스스로 직접 다 합니다. 아 여기는 그걸 예, 못하는 예. 중소 그 소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서 하는 회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옐로우 칩이 상대적으로 이제 장이 좋을 때는 더 멀리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와 유사하게 해석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미국 정치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가 이제 슈퍼 화요일이라고 해가지고 리턴 네. 매치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바이든 현 대통령 이제 리턴 매치가 확정이 됐는데 이게 또 증시에 주는 영향이 상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우세한 양상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4년 전에도 여기서 네. 아마 제가 그때 트럼프가 되냐 안 되냐 갖고 엄청 바이든이 되면 어떡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이게 4년 만에 또 금방 지나왔습니다. 그때 네. 누가 된다고 보셨어요? 4년 전에. 저는 트럼프였어요. 우리 송 대표님만.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네, 회사에서 나름 내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제 트럼프 4년을 봤었기 때문에 트럼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이게 미국만의 이슈가 아니라 이제 이게 전 세계적인 증시의 이슈도 되고 네. 경제뿐만 아니라 뭐 정치, 무슨 군사 모든 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지난주에 드디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트럼프 네. 바이든 리턴 매치가 확정이 됐고 지금 뭐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지만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보통 연임하고 있는 보통 현역 대통령이 보통 인기가 더 좋아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이 워낙 인기가 없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말 이후로부터는 확실히 트럼프가 좀 더 앞서는 그러한 그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러니까 통상은 미국에서는 연임을 되게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긴 한데 연임이 될지 안 될지가 되게 중요하고 이것이 결국은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제 요 자료를 갖고 와봤고요. 다음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집권당이 바이든이 연임을 하면 또 내지는 트럼프로 바뀌면 시장의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게 그 다음 차트인데 1930년부터 지금까지 이게 보통 이 정도 되면은 거의 한 뭐 몇 번이나 될까요? 어쨌든 과거에 보면 항상 올라서 끝나는데 아마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데 예. 기본적으로 미국의 선거가 있었던 해에는 연초 연말로 보면은 대부분 올라서 끝났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대체 올라서 끝났는데 집권당이 승리해서 쭉 연임이 되면 더 높게 올라서 끝나고 예. 집권당이 패배를 하면 상당히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뭐 또 기억을 되살려 보자면은 이거는 이제 과거 통계적인 얘기고 2016년 생각해 보면 말이죠. 그때 트럼프 당선 확정되고 나서 네네. 다들 장 빠진다 했는데 음. 그때 확 날아간 거 보세요. 오히려 그 전 한 달 동안 빠지고 그다음에 올라. 그 다음에 올라가기도 하고, 예, 뭐 그때 다르긴 합니다만 좀 전에 저 국정연설 화면이 잠시 자료 화면으로 나왔습니다만 저 그때 조금 봤습니다. 조금 봤는데 이른바 저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 아닙니까? 네네네. 미국의 국정연설. 미국 대통령이 1년에 연초에 한 번 저렇게 의회에 나가서 하는데 저 자리를 갖다가 저런 내용으로 때운다는 게 저는 진짜 보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치판이 말이죠. 너무 예전에 우리가 알던 그 격조 품위에서 많이 근데 일단 허물어졌어요. 시장은 좀 개장하고 얘기를 좀 그럴까요?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더 할 오늘 얘기는 국내 아니, 증시 더 할 얘기는 개장합니다. 아닙니다. 네. 네, 3월 11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이제 고용 지표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가 나왔는데 시장 예상을
뛰어넘은 만큼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만 실업률은 오히려 전월 대비 0.2%포인트 증가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고용 시장이 다소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장중에 5% 넘게 급등 출발을 했다가 5% 급락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AI 랠리 관련주들의 랠리에 대해서 이제 회의감 또 경계성 매물들이 좀 나오는 양상이었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일단은 그 영향이 좀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출발 지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가 0.5% 하락입니다. 2666포인트고 코스닥도 0.4% 하락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하락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68%, 0.5% 하락입니다. 72,8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4%가량 떨어집니다. 지금 16만 5,100원이고요. 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보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2%, 0.3% 상승합니다. 84만 1,000원이고요. 현대차가 0.7% 떨어집니다. 25만 1,000원이고요. 기아는 0.3% 상승합니다. 12만 8,800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합이고요. 셀트리온이 1% 상승합니다. 18만 2,1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0.5% 떨어집니다. 44만 2,000원. 삼성물산 보합이네요. 오늘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시장 대비 견조하게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 떨어집니다. 2거래일 연속 하락이고요. 24만 4,500원. 에코프로도 0.68% 하락합니다. 58만 7,000원이고요. HLB가 0.2% 소폭 상승합니다. 9만 8,200원. 알테오젠이 2.9% 약세입니다. 18만 5,100원이고요. 셀트리온제약 1.68% 상승하죠. 11만 5,300원. 지금 HPSP가 4% 빠집니다. 52,600원이고요. 엔캠은 4% 올라갑니다. 23만 3,0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8% 하락합니다. 17만 원이고요. 리노공업이 4.4% 떨어집니다. 20만 6,000원. 신성 델타테크는 2% 상승합니다. 10만 7,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또 특징을 보여주는 섹터라든지 종목들 간략하게 좀 볼게요. 자, 오늘은 지금 제약바이오가 조금 시장 대비 견조하게 강세를 보여주는데 유한양행이 지금 7% 강세입니다. 7만 8,9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웅제약도 2.8% 올라가고요. 한미약품도 2% 이상 상승합니다. 34만 1,500원. 그밖에 펩트론 3% 강세고요. HLB제약, 대원제약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은 이제 비만 치료제와 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운데 또 이제 메디콕스 이건 좀 동전주기 때문에 좀 몸집이 가볍죠. 14% 급등 중이고 레고캠바이오가 5% 상승합니다. 8만 3,000원. 그리고 강스템 바이오텍은 3% 강세입니다. 이제 이런 종목들은 치료제라든지 이제 백신 개발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밖에 이제 JW 중해제약, K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전반적으로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보여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초전도체 관련주 앞서 보셨죠? 신성 델타테크 강세 보여주고 있고 CCS가 10% 급등합니다. 5,700원이고요. 서남도 6% 강세입니다. 6,540원이고요. 이 가운데 파워로직스도 1.8% 올라갑니다. 오늘은 또 초전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삽니다. 지금 현재 209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23억 원, 161억 원 순매도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499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24억 원, 72억 원 매도 우입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 지금 현재 2원 80전 하락한 1,317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은 떨어지고 시장도 떨어지고. 그러네요. 네, 어렵네요. 약간. 어렵습니다. 예. 지금 올라가는 게 지금 정민앵커 소개해 주신 거 보니까 제약 바이오 외에는 딱히 떠오르는 건 없나 봅니다. 근데 약간 최근에 보면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가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예. 반도체 2차전지 쉴 때는 제약바이오가 조금 버텨주고 예. 이런 양상이었던 것 같거든요. 자동차 쪽은 어떤가요? 계속 자동차요? 좋아요? 자동차는 혼조세인 게 지금 현대차가 좀 떨어지고 기아는 지금 기아도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기아가 아까 상승이었다가 지금 하락으로 좀 반전된 상황이고요. 네. 2차 전지는 아직까지
딱히 힘을 못 2차 받는. 전지는 이제 엔캠을 비롯해서 네. 이제 전액 쪽이 좀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뭐 엔캠 솔브렌 홀딩스가 조금 지금 상승 반전했다가 다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전에 뭐 양극재 쪽으로 쏠렸던 그런 수급이 지금은 좀 다른 양상이에요. 그래요. 예. 예. 아유, 니케이가 2%대 급락 출발입니다. 갭다운입니다. 거기 비하면 우리는 그거 한데 어떻게 송 대표님 지금 개장처 흐름 보시면서 어떻게 예상보다 좀 장이 잘 버틴다고 보십니까? 예,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는 뭐 사실은 아까 코멘트 해주셨지만 네네. 미국 많이 올라갈 때 우리가 그만큼 못 못 올라서 올라갔다. 예. 1월 달에 저희 내내 우리나라 왜 이 모양이냐고 맨날 걱정했었지 네네.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종의 보상을 지금은 일부 받을 수 있는 구간인 것만은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제약이 사실은 유럽 중심으로 상당히 제약주들이 워낙 좋습니다. 유럽 지금. 증시는 제약, 그렇죠. 바이오 제약이 좀 시장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뭐 예, 이런 예. 것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흐름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장이 꼭 뭐 미국 장 따라가라는 법 없고 일본 장 따라가라 법은 없는데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저 확인하실 수 있다면은 저 이렇게 차트를 한번 보셨으면 싶은 게 니케이는 딱 사흘 저 목요일 날 그 전 3거래일 캔들을 다 잡아먹는 짱대 음봉이 나오더라고요. 그 우리 저 차티스트들 사이에서는 하락 장악형이라 해서 조금 이렇게 신경 쓰이는 패턴인데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흘러내리고 있고 니케이는 오늘 급락이 또 나오고 사실 미국 나스닥이나 엔비디아 할 것 없이 전부 그런 캔들이 나왔거든요. 네. 금요일 날. 네. 조금 이렇게 그것도 너무 급하게 올라온 와중에 그런 캔들이 나온 거는 일단 저기 막판에 들어갔던 세력들로서는 한번 역동작에 걸리는 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참다 못 참고 들어가는 예. 보통 그런 분들이 마지막 손 들고 들어가야 이제 보통 조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제가 지난주 그런 또 인간 지표 역할을 했습니다. 저 뭐 격주로 출연하는 유튜브에 가가지고 엔비디아를 주로 다루면서 기본적인 전제는 이거는 어느 정도 버블인데 과거의 예를 들면서 시스코 시스템즈 같은 주가를 보면서 시스코 시스템즈. 과거의 예를 봐서 지금 이게 버블 장세이긴 하지만 버블이 이 정도에서 꺼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거기다가 아주 치명적인 발언까지였습니다. 제 지론이 야 지금 정도에서는 그냥 나머지는 까치밥 줘라. 그것까지 먹으려고 드냐. 이게 제 이제 무슨 시황에서도 자주 쓰고 했던 말인데 그날은 제가 뭔 생각을 했는지 이번에는 까치밥까지도 먹었으면 싶네요. 이 얘기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밤에 이제 엔비디아가 급락이 나오니 이렇게 댓글 해보니까 저 할배 제 얘기할 때 알아봤다. 뭐 인간 지표 확실하게 인간 지표도 잘 활용하시면 쓸모가 있어요. 일관되게 틀리면은. 그렇죠. 너무 그럼- 좋아하시네. 아니 그러면 지금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반도체 쪽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이세요? 소장님 보시기엔? 인간 지표답게 네네네. 소장님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냥. 전략 후약 갈수록 더 많이 빠질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심되시죠? 아니야, 그냥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냥 의견을. 그냥 의견. 네. 글쎄, 뭐 그냥 의견은 저는 외국인들이 그동안 자기들 쌓아놓은 포지션이 있어서 네. 추가 급락을 막는 어떤 오퍼레이션을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어느 정도 하반 경직성은 좀 확보가 될 거다. 여기서 훅 빠져버리면 예. 자기들이 다치니까 이게 소장님의 의견이었어요. 네. 별로 신뢰 안 한다는 뭐 아니요. 소리죠. 그게 아니라 이제 오늘 보면 알겠죠. 이제 결과 아직 뭐 이제 뚜껑이 막 열린 거니까 아직 그러니까요. 좀 몇 시간 네, 남았잖아요. 네. 한참. 예. 자, 그래서 앞서 저희가 했던 얘기 다시 좀 돌아가서 그러면 미 대선 결과만 놓고 봤을 때 보통 이제 대선이 있었던 해는 수익률이 좋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연임하면 기본적으로 더 좋아진다. 네네네. 이제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했던 정책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방향성 가기 때문에 시장에 큰 불확실성이 없습니다. 근데 네. 바뀌면 이제 뭔가 크게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붉은색 선이 이제 집권당이 패배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바뀌는 해죠. 그러면은 변동이 좀 심하다라는 거고요. 이건 뭐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는 특이하게도 사실 연초 이후에 상당히 급상승 출발을 했잖아요. 네. 마치 네. 예. 바이든이 연임하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상당히 올해는 상당히 그 기존의 그러한 지난 100년간의 패턴하고는 다른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고요. 통상 연임에 아까 그래서 연임에 되게 후한데 연임에 실패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네네. 아까 보여줬던 그 다음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지난 110년간 19번의 미국의 그러한 상당히 많은 이제 대선이 있었죠. 근데 19번이 더 되겠네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지금 어디서 1970년에서 잘렸네요. 더 아래도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저희 보시면 총 6번의 연임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임으로 끝났었던 거죠. 네네. 좀 더 크게 나오네요. 네. 1910년 이 테프트가 가스라 테프트의 그 테프트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쭉 올라와서 역사책에 나오는 근대사에 나오는 가스라 테프트 협약의 협약의 그 테프트라고요. 예. 그 미략의 그 테프트입니다. 근데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기 그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것들을 보시면 매번 6번의 단임 대통령이 됐었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죠. 예, 최근으로 다 누가 와보시면 실패했는지 궁금하네요. 예. 그 보시면 포드, 카터, 아버지 부시, 그다음에 트럼프. 아하. 이게 다 보시면은 그 당시에 그 선거가 있었던 해나 그 전해, 그러니까 돌려서 2년 내에 경기 침체가 꼭 발생했었다는 거죠. 네. 사후적으로 이제 봐서 알게 됐지만 그래서 예. 결국은 미국 국민들이 대체로는 연임에 되게 관대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뭔가 방해가 되면 여지없이 대통령을 갈아치운다. 이제 그런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올해가 좀 특이한 거예요. 올해는 지금 절대 침체가 없다고들 다들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된다고 또 다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가 맞느냐? 이제 저는 여기서 저게 흥미로운 거죠. 예. 트럼프가 많이 된다면 네. 예. 침체가 오는 걸까? 뭐 이런 거죠. 아니면 침체 없이 트럼프가 되는 110년 만에 이변이 발생하는 건가? 네. 아니면 사실은 우리가 모르게 침체를 겪고 있는 건가? 트럼프가 된다는 가정하에. 네. 그래서 혹시 아니면 이거 틀려서 바이든이 되나? 뭐 이런 상당히 이제 이 과거의 통계를 놓고 보면 상당히 헷갈리는 그런 상황인 보통 것만은 공화당이 집권할 때도 시장이 좋았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왜냐하면 그걸 한 20년, 30년 놓고 보면 그런데 또 더 길게 놓고 보면 길게 또 놓고 바뀌어지는. 보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공화당에서 만들어낸 기간 조정이지 않을까 아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주에 제가 기술주가 부담스러우면 네. 차라리 사이즈에서 좀 아래로 내려가자. 중소형주가 한번 보자. 예. 근데 재밌는 게 선거해에 시장이 올랐을 때는 예. 대형주 지수보다는 중소형주 지수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아하. 지금 좀 저 차트인데 예. 우리나라도 보통 미국 그러니까 2000년도하고 2008년을 제외하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때는 이제 그 소위 닷컴 버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번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올라서 끝났거든요. 네. 가장 최근에. 그런데 보시면 붉은색 선이 우리나라고 밑에 짙은색 선이 S&P 500, 노란색 선이 러셀 2000입니다. 결론적으로 러셀 2000이 더 높게 끝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올해가 장이 올라서 끝난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지금 못 오른 중소형주에 관심을 충분히 가질 만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까도 뭐 우리 자막도 나왔습니다만 미국 대통령 선거를 두고 뭐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 했는데 아무도 찍고 싶지 않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대선이 됐건 국회의원 선거가 됐건 간에 뭐 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나왔을 때 유권자 입장에서 야, 이 사람도 좋아 보이고 저 사람도 좋아 보이는데 누가 더 훌륭해 보이고 누가 더 잘할까 하는 차원에서 표가 가는 게 아니고 어디나 요즘 보니까 쟤도 시원찮고 얘도 꼴보기 싫은데 누가 더 덜 나쁠까로 지금 선택하는 선거가 돼가잖아요. 네. 누군가는 뽑아야 되니까. 누군가는 뽑아야 되니까. 근데 이게 지금 조금 이게 아직 11월이라서 멀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장은 조금 발빠르게 움직이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백악관에 입성이 된다면은 제일 먼저 우리 시장에서 몸담고 있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쪽, 기후 뭐 이런 쪽에서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거는 한번 우리 다음 주쯤에 우리 대표님 예. 뭐 지금 시간상 그거 풀기는 그러하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심층적으로 한번 준비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떤 거예요? 역대급 비호감 선거긴 합니다만 네. 이 시장에서는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쓰면 사실은 그 대통령이 누가 되는 건 되게 중요한데 예. 시장은 결국은 그 사이에 얼만큼 올랐느냐 네네. 가치평가 중요하고요. 그 사이클이 시작되는 초기냐
이미 중기를 넘어섰느냐 말기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근데 사실 그 차트 잠깐만 보여주시면 지금 차트 열렸네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말씀드린 건 트럼프가 그렇게 과거에 밀고 싶었던 게 석유, 전통 에너지였고 신재생은 그렇게 누르고 싶어 했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끝났었고요.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가 트럼프 집권기에 더 올라갔네.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전통 에너지는 엄청나게 빠졌고 반면에 바이든은 신재생 에너지를 기체 몰고 기후변화 대응 들고 나왔는데 거꾸로 신재생은 박살이 나고 전통 에너지가 올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트럼프가 다시 된다고 이게 바뀐다는 얘기가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시장에서의 그러한 문법은 정치권이 아무리 물려하려고 하긴 하면 정책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결국은 주가가 그걸 얼마나 반영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 차트를 갖고 왔습니다. 와, 마지막 저 그림은 진짜 딱 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이거네요. 바이든 집권기에 신재생 에너지가 저렇게 흘러내렸다. 그러니까요.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저렇게 트럼프 집권기에 너무 올랐으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예, 맞습니다. 예, 결국 그래서 주가가 얼마나 오르냐 빠지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하나증권 강남 파이낸스 WM센터의 이종원 차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네, 지난주 연준 파월 의장이 이 연내 금리 인하를 시사하자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금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금값이 연일 급증하면서 지난 8일에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금에 대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기준금리가 떨어질 거다라는 기대감에 지금 국제금값, 국내 금값 지금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상황인데 금 1g당 가격이 최근 9만 원을 넘어섰다면서요. 네,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금 가격은 8만 원대의 횡보를 벗어나서 91,777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국제 금값도 3월 들어서 상승폭이 가파르게 나오면서 지난 8일에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 가격은 트라이언스당 2,185.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그 시장에서도 추가로적으로 상승해서 2,188불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상대적으로 금이 강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인데요. 달러 인덱스도 3월 들어서 소폭이지만 연속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이 발언을 했죠.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인하 시기를 6월에서 7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요. 금 수요를 또 받쳐주는 기저에는 또 중국이 금을 지속적으로 매수한 것도 있습니다. 중국 금 보유고는 16개월 연속 증가를 했고요. 1년 만에 189톤의 금을 더 사들였습니다.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또 글로벌 자산 변동성 해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 자막에 금반지 한돈 50만 원 육박이라고 돼 있는데 그건 한 48만 원이 넘었나 본데. 아우 이제 친구 아들 돌잔치에 한 돈짜리 금반지 하려면 5명이 어울려서 겨우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겠네요. 근데 차장님 지금 이 금선물 가격 상승세 덕분에 다시 또 이 골드뱅킹 이제 금통장이
또 하는데 이게 다시 또 주목받고 있다고요? 네, 최근 시중은행 합산 금통장 계좌 수가 25만 자를 넘어섰습니다.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고요. 금통장은 실물을 직접 살 필요가 없고 수수료도 골드바를 사는 것보다는 저렴합니다. 골드바는 거의 매수 매도에 한 마이너스 10% 정도가 이렇게 수수료처럼 나가게 되는데요. 금통장은 수수료가 1% 수준이죠. 또 0.01g 단위의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장 더 저렴하게 수수료로 금을 투자하는 방법은 증권사를 이용해서 KRX 금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매수 매도 해봤자 0.3% 내외라서 수수료가 가장 저렴합니다. 또 금통장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KRX 금시장에서 사게 되면 비과세입니다. 네, 지금 뭐 금뿐만 아니라 은, 구리, 다른 원자재 가격까지 지금 들썩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관련 ETF 수익률도 고공행진 중이라면서요. 네, 최근 일주일간 원자재 ETF 수익률이 좋은데요. 에이스 골드 선물 레버리지가 일주일 새 11.72% 상승했고 또 KB스타 팔라디움 선물이 10.61%를 기록했습니다. 코덱스 은 선물도 7.84% 상승을 했고요. 은협회에 따르면 은 수요가 역대 두 번째로 많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은 가격은 트라이언스당 24.55불로 고점 30불에 대비해서는 아직 한참 못 미쳐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현재 이 금값에 대해서 최근 한 2주 사이에 정말 많이 뛰었는데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금이 고점이다 아니면 이제 시작이다 뭐 의견이 팽팽합니다. 앞으로도 이 금값이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가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따라와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중국과 인도 등 이 신흥국들의 금 매수 기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도 장기화되면서 수요는 탄탄해 보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 ETF 흐름을 보면 아시아에서는 금 ETF로 자금이 순유입됐는데 미국과 유럽에서는 금 ETF에서 자금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좀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 하나증권 정기현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금 선물의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도 약화되는 중이어서 금 가격이 추세적으로 상승할지는 의구심이 생긴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야 달러 약세가 진행될 텐데 연준의 금리 인하가 서서히 전개될 것으로 보여서 실질 금리 하락이 제한되고 있는 것도 금 가격의 인반적인 상승이 나타나기 어려운 환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십 년 동안 쓰던 내 집 앞 도로에 어느 날 땅 주인이 나타나서 사용료를 달라면 어떨까요? 최근 온라인에서는 경매로 땅을 낙찰받은 뒤에 이런 방법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 진실은 무엇이고 또 이 도로 경매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이주환 교수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교수님. 오세요. 예. 그동안에 우리 월요일 날 뭐 경매 공매 쭉 공부해 왔습니다만 오늘은 또 주제가 도로입니다. 네네. 도로 경매 이게 지금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이게 또 투자처로도 이게 유망한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부동산 경매 이제 크게 보면 부동산에서 도로는 뭐 뛸래야 뛸 수 없는 얘기죠. 개인적으로 조금 이 도로가 얼마나 중요한가 느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개통될 때 원삼의 IC가 나느냐 안 나느냐가 굉장히 이슈였습니다. IC가 딱 난다고 발표하고 바로 그 지역 토지가가 2배로 뛰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SK하이닉스가 이제 입지가 좋아지니까 들어오기로 발표하고 나서는 토지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어느 정도로 올랐냐면 예. 일반적으로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지정하는데 예. 이 지정 절차가 보통 한 4개월에서 6개월은 걸리는데 예. 여기는 기록을 세웠죠. 15일 만에 토지거래 허가구에 지정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유예.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나 지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지정했는데요. 그만큼 이 도로는 부동산에서 뛸래야 뛸 수 없는 얘기고 또 이런 도로와 관련된 경매로 접목해 보면 엄청난 고수익도 있고 또 엄청난 함정도 있거든요. 예. 네, 참 도로라고 하면 이제 일반적인 길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경매에서 도로의 개념 또 어떻게 다른지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예, 많은 분들이 좀 혼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맹지라면 도로에 접해서 접하지 못해서 개발 못하는 땅을 맹지라고 합니다. 거꾸로 해서 그래요.
도로에 접하면 개발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도로에 접하면 다닐 수 있는데 네네. 부동산 개발론에서는 조금 법리적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예. 도로에 접했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 개발할 때 도로 관련 법규를 두고 있는 법이 3개가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국계법의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형질 변경, 그리고 이제 건축법, 이런 조건에서 도로 조건을 두고 있는데 이런 도로 조건에 맞지 않으면 도로에 접해도 개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도로에 접하고 옆집에 개발됐으니까 이 땅도 개발되겠지 하고 땅을 샀다가 개발을 못해서 많은 낭패를 당하고 또 이런 땅이 결국은 사는 사람이 방법이 있으니까 경매를 나와요. 네네.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좋으니까 또 경매로 낙찰받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요. 네. 아니 이제 교수님 그럼 이제 실제 도로 경매 사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네. 얼마 전 뉴스 나왔던 게 그 전남 완도에 네네. 반평짜리 땅 네. 7,999원 뭐 8,000원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게 낙찰됐다. 네. 반평이 뭐 저쪽에 거기 뭐 많이 떨어진 곳이긴 합니다. 반평이 8,000원. 예. 아니 반평입니다. 어지간한 저 그렇죠. 어지간한 커피숍에 저 뭡니까 케이크도 8,000원인데 그냥 저런 거 케이크 먹고 이렇게 훅 지나가느니 저런 거 사두면 뭔가 돈 될 것 아니 같은데. 이게 매물로 나온 것도 신기하고 이거 낙찰받은 그러니까요. 것도 어떻게 참 반평이란 게 신기해요. 가능합니까 이게? 네네. 일반적으로 도로가 경매가 나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네. 예. 도로에는 국도와 공도 등이 있습니다. 국도와 그거는, 공도? 예, 지금 국가나- 화면에 나오는 저 도로이네요. 아니요. 국가나 지자체가 가진 도로가 국공도고 예. 개인들이 갖고 있는 도로가 있거든요. 예. 그럼 개인들이 갖고 있는 도로는 크게 보면 4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도법에 따라 사도 개설화가 받은 도로가 있고 두 번째는 본인이 개발행위가 받아서 도로를 만든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관습상 통행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도로를 쓰다 보니까 이게 도로가 돼 있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런 경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개발을 위해서 도로로 지정 공고한 도로들은 개인이 갖고 있는 땅이지만 도로로 쓰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저거는 제가 내용을 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냥 도로로 쓰고 있고 삼자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포기돼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땅은 남은 못 들어오게 막을 힘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저거는 그러지 못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누군가의 소유주는 소유입니다. 소유인데. 예, 소유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주는 있지만 이 도로에 대해서 내가 재산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어렵죠. 안 됩니다. 막을 수도 없고 재산권 행사는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저런 경우가 가끔 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경우냐면 만약에 이제 이 지역에 집을 짓고 할 때 옛날에는 지하수를 파서 개발했는데 요즘은 여기가 지하수가 음용수 기준에 안 맞다. 네. 그러면 수도를 묻어야 되거든요. 예. 네네. 그럼 저 앞도로로 수도를 묻을 때는 땅을 파는 굴착행위가 들어갑니다. 네. 그럼 이런 굴착행위를 할 때는 관공서에서 도로 즉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갖고 오라고 해요. 네. 이럴 때는 이제 자기가 동의를 안 해줄 때는 집을 못 짓게 되죠. 그렇겠죠. 이럴 때 굉장한 이득을 얻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가끔 투자가 뭐 유망 투자처로 나오긴 하지만 현재 저 도로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낮게 유찰됐고 그리고 이제 낙찰이 뭐 거의 한 끼 식사값에 낙찰이 네. 그런 사례가 됩니다. 예. 아니 근데 반평을 산다는 게 그 저희가 뭘까요? 이런 경우죠. 경매 신청자가 이거 예. 뭐 누가 낙찰은 안 되고 경매 신청 비용이라도 받으려면 결국은 자기가 낙찰 받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도로를 정확한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네. 낙찰 받으면 뭐 이게 덕을 쌓는 거죠. 남들 위해서 내가 땅을 투자해 주는 거니까 예,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투자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예. 지금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거는 이제 어쨌건 저렇게 싼 이유가 있었던 거고 전체 도로도 아니고 단독 사용도 지금 불가능한데 낙찰받는 이유를 지금 말씀을 다 해주신 건가요? 그러면은? 그럼 이제 조금 더 여기서 더 나다 예. 본다면 이 도로가 굉장히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도로가 상당한 수익을 내는 경우는 첫 번째는 어느 경우냐면 요즘 서울에서 도로가 경매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이 지역이 오래된 지역이어서 정비구역이 된다면 이때는 달라져요. 일정 도로를 받았는데 일정 평수 이상이라면 해당 도로 소유자는 조합원 지휘권을 얻습니다. 즉 도로가 아파트로 변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한 어떤 재테크의 노하우가 필요하고 약간의 공부를 해본다면 분명한 어떤 수익 모델에 아주 좋은 사례가 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기존에 개인이 낸 도로인데 나중에 도시가 이런 쪽에 대해서 도시 정비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다 길을 내면 이때는 도시계획 시설 도로가 되면서 수용을 합니다.
그럼 이때 도로 소유자가 보상을 받게 되는데 경매에서 남들이 안 받는 정도를 아까 말한 대로 싸게 받았는데 그런 경우 보상가는 너 싸게 받았으니까 싸게 보상해 줄게 이런 게 아니라 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보상법에 따라 일정 감정 절차로 나올 때는 상당한 수익을 낼 수도 있죠. 이거 말고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도로가 있어요. 예. 근데 도로 인접 부지가 개발하려면 이 도로 소유자 동의 없이는 개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처럼 뭐 상하수도를 묻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현항도로가 있는데 이런 현항도로의 건축법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도시적이나 동읍적이 아닌 면이나 비도시적은 현항도로도 건물을 짓게 하거든요. 예. 근데 이 지역이 용도적이 바뀌었다든가 지번 설정에 대한 내용이 바뀌어서 이제는 도로 소유자가 도로 지정 공고하지 않으면 건물을 못 짓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내가 과거에는 건물을 짓게 만드는 그런 도로였지만 이제는 법규나 상황이 바뀌어서 건물을 못 짓게 한다. 그러면 이럴 때 도로가 경매 나서 받았다면 인접 필지에 소유자가 개발하려면 이 도로 소유자 동의 없이는 개발이 안 되거든요. 그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저런 도로가 한 20m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양쪽에 접한 토지가 5필지다. 5필지 소유자가 이 사람 동의 없이 건물 못 짓는다는 건 엄청난 한가성이 있는 경우죠. 어허, 그러네요. 아니 근데 저 교수님 아까 저 네. 반평짜리 그거는 뭐 극단적인 예인 것 같고 실제 이 요즘 도로 경매 매물 상황을 한번 좀 알려주시죠. 뭐 어떤 식으로 나오나 싶어서. 이제 도로 예. 경매는 조금 적어요. 근데 이제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공매 쪽에서 도로가 많이 나옵니다. 공매 쪽에? 예. 세금 안 내고 뭐 이제 과거에 도로 있었는데 예. 포기하고 없었는데 세금 못 내니까 이 도로가 공매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조금만 잘 따져보면 상당한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걸 조사하고 싶다. 뭐 그럴 때는 이런 방법이 제일 편하죠. 여러분들이 직접 관공서에 가서 도로 옆에 있는 필지를 딱 대고 물어보시면 돼요. 내가 이 필지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앞에 있는 도로가 개인 땅이다. 그러면 이 사람 동의 없이도 건물 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러면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부서에서 내용을 보고서 알려줍니다. 예. 그 사람 동의서 갖고 와야 개발됩니다. 그럼 이런 도로는 공매를 받을 때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겠죠. 예. 최근에 그러니까 이런 도로를 낙찰받아서 도로 사용료를 요구하는 일명 도로 알박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는 건데 네. 이게 뭔가 좀 전문업자들까지 생겨나면서 좀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거든요. 네네. 이제 이거는 좀 다른 예인데요. 예. 도로가 경매나서 받았어요. 근데 예. 인접은 다 개발돼 있는데 역으로 이제 인접 개발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통행을 막으면서 돈을 번다 이런 개념이 접근되는 건데요. 네네. 이거는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이거는 주의통행권이라는 게 있어서 민법에서도 완전히 막는 건 안 돼요. 다만 이런 건 있죠. 사람이 어떤 통행과 어떤 생활 운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열어줘야 되는데 여기가 뭐 인근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큰 공장이 있어서 대형 덤프트럭이 들어다닐 때 이럴 때 이제 길을 막으면서 압박을 해서 뭐 좋지 않은 방법으로 수익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또 이런 경우는 자칫하면 이게 형사이권도 됩니다. 네네. 벌금도 낼 수가 있고 심한 경우는 뭐 구속되는 경우도 있는데 재밌는 것은 이런 형사이권이 된다 하더라도 민법적으로는 별도 소송을 해야 되는 아주 복잡한 경우의 변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낙찰받는다는 건 뭐 좋지 않은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거꾸로 그런 인접 부지 내가 토지를 사거나 공장을 살 때 앞에 있는 도로가 개인 소유 토지라면 이럴 때는 상당히 좀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예. 네. 지금 일종의 알바키 개념인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네. 알바키 개념인데 이게 지금 심지어 광고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게 네, 광고 도로 나오고 낙찰받아서 길 막아서 돈 벌 수 있다. 네,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은 이게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광고를 접한 입장에서 뭘 주의해야 될까요? 일단 이런 데 투자했다가 네. 본인이 이제 본인 선택으로 투자한 건데 예. 이게 아예 막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도로로 지정 공고됐다든가 아니면 사도법상 사도 개설허가 받은 경우는 네. 이거는 정말 뭐 막지도 못하고 상대방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대로 그냥 자기 재산 차라리 이런 재산권은 어디 이렇게 헌금을 하거나 사회적인 단체에 기부를 하는 게 낫지 이거는 뭐 전혀 자기 재산권을 다 포기하는 결과가 되고 가끔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조금 수익을 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 때문에 상대방한테 굉장한 많은 이득을 받게 되면 나중에 이런 것은 부당 이득이 돼서
나중에 다 거꾸로 소송을 당해서 뺏길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지식 없이는 여러분이 이런 도로에 투자한다는 건 조금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매로 나오는 도로 그 물건 중에 혹시 좀 괜찮은 그런 매물들이 있나요? 도로 관련해서? 예. 도로 관련해서 뭐 저도 도로 이번에 투자한 게 한 두 건이 있었는데요. 예. 하나는 이제 정비구역에서 재건축 구역 안에 있는 도로인데 나중에 정비 사업이 된다면 이런 도로는 나중에 환가가 됩니다. 네네. 매도 청구돼서 이제 어떤 금전적 환가가 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도로가 경매 나왔는데 이게 재개발 사업 구역이라면 조합원 지휘권을 얻는 경우도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정 60제곱이 넘는 그런 땅들은 조합원 지휘권을 주는데 이런 사도 같은 게 도로로 나왔을 때 조합원 지휘권 접근한다. 괜찮은 투자 방법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또 재밌게 보는 게 미지급 용지라는 게 있어요. 네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어떤 제도적 정비가 없다 보니까 대규모 공개발로 도로 낼 때 사람을 못 찾으면 일단 도로를 냅니다. 즉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채로 경매가 나오는 것들이 있죠. 네네. 그러면 이런 땅들을 내가 경매로 낙찰받으면 이런 미지급 용지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를 통해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도로니까 감정가가 형편없이 됐지만 예. 미지급 용지는 나중에 인접 대지가 얼마냐. 도로가 아닌 대지로 평가해서 보상을 주니까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조금 어떤 지식적 내용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면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는 어떤 투자 모델이 되고 있죠. 예. 예. 저 뭐 오늘 이 시간을 뭐 계기로 삼아서 한번 도로 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봐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럼 이 매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일단 여러분 먼저 투자 이전에 좀 이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선행학습이 좀 필요하고 네네. 두 번째는 도로에 대한 건 요즘 최근에 경매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에서 물건 종류 도로를 치면 도로 목록이 쭉 나와요. 그럼 이런 도로 목록이 나오게 되면 토지용계획 확인을 통해서 여기가 정비구역이 됐다든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됐다든가 이런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조합원 지휘권 또는 매도 청구 대상 또는 수용 여부 이런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현황 도로가 경매에 나왔다면 아까도 말했듯이 인접 부지를 내가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 도로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이런 간단한 질의를 해보면 해당 관청의 답변을 통해서도 이 도로가 개발권의 실질적인 키를 잡았구나 이런 걸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조금만 더 자세히 공부한다면 도로 경매로도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도로를 받아서 무슨 통행에 압박을 주면서 사용 요청 가는 건 좀 좋지 못한 투자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지금 코스피 이제 2,660선 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870포인트. 이 선 마디선 또 지지 여부도 좀 중요해 보이네요. 그러네요. 예. 저는 자꾸 지금 일본 니케이가 막 왔다 갔다 정신 없습니다. 이거 지금 잘못 1.8% 정도 하락이죠. 예. 지금 뭐 913포인트 하락인데 이 모처럼 이거 네 자리 숫자를 한번 보게 되나 싶은 생각도 되고요. 낙폭이든 상승폭이든 간에. 네네. 어쨌거나 시장은 조금 이렇게 뭔가 그동안의 추세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고민하는 시점에 접어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좀 방향성을 탐색하는 중요한 구간 과정일 수도 같아요. 있겠네요.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100분 모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